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번 전세권의 처분이 나와요. 일단 1번 처분의 자유인데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죠. 그죠? 임대할 수도 있고 담보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지상권과 같아요.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지상권의 경우에는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는 자유를 특약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전세권은 특약으로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2번 전세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해가지고 가보는 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 양도하고자 담보 제공, 저당권 설정하고자 할 때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나번 전세권의 전전세와 임대가 나오는데 일단 좀 생각을 좀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자죠.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면 이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으니까 병에게 양도를 하고자 할 때 갑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죠? 동의받을 필요가 없고요. 또 만약에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병이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전세권자가 되고 을은 전세권 관계에서 벗어나죠. 그럼 이제 나중에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되면 전세금은 갑이 병에게 양수인에게 지급해주면 되는 거고, 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권자가 한 번 더 전세를 준 경우죠. 우리가 전세라고 하고요. 이 전세를 하게 되면 이제 전세권자를 우리가 전세 설정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병을 우리가 전세권자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전전세 할 때도 갑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뭐 받을 필요 없죠?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병의 전전세권은 어차피 을 전세권으로부터 비롯된 권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작아야 한다. 전세 금액도 전세권보다 작아하고요. 존속 기간도 원칙적으로 작아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을의 전세권이 소멸한다면 전세권도 소멸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다만 병의 전세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갑과 을은 임의적인 방법으로 을의 전세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병 전세권도 전세권이니까 경매할 수 있고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병이 자신이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 원전세권자가 갑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고 자신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만 경매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B번에서 전세권자의 책임이 나오는데 일단 을의 책임이 좀 강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냐면 만약에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을의 입장에서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갑에게 책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언제냐면 전세 임대하지 않은 경우죠. 전세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대해서 을이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전세금의 우선 변제권 해가지고 딱 3줄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게 원래는 저당권 할 때 설명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교재는 저당권에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전세권에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저당권까지 함께 이해되는데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경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관련된 문제까지 생각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4-5문제는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면 되고요. 자,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복잡할수록 문제를 푸는 도구는 단순해야 된다. 그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경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문제도 어떻게 나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나오긴 하지만 우리는 아주 스마트하게 단순하게 정리하셔서 기억해 두셔야 아무리 문제가 복잡하더라도 풀 수가 있는 거죠. 문제도 복잡한데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 자체도 복잡하다면 그것은 문제를 손도 못 대고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자, 경매가 됐을 때 첫 번째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데 3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소멸됩니다. 어떻게 소멸된다고요? 무조건.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우선순위가 1순위, 2순 따지지 않고요.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매가 됐을 때 용의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용의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포함권까지 포함되는 개념이고요. 용의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를 해서 소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비교한다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 이 최우선순위 저당권이라는 말은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와 우열을 판단해서 소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되는 그 목적물에 있는 모든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가와 비교해 가지고 소멸 여부를 뭐 한다는 거죠?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 가지고 판단해 봤더니 만약에 용의권이 선순위라면 그때는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요.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라면 용의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3번째,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둘째,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판단한다. 3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이 3가지를 확실하게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배당순위인데 이 2가지 가지고 판단했더니 권리가 소멸되질 않아요. 그러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냐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모든 저당권이 무조건 소멸되느냐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저당권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돈 받는 거죠. 배당 받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는다고요? 배당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돈 받기 위해서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돼야 되겠죠. 소멸 안 되는 권리는 뭐 받지 못해요? 배당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뭐냐? 돈 받는 순위죠. 다시 말하면 우열에 따라서 돈 받는 순위가
실질적으로는 무엇과 같은 말이 되냐면 우선 변제권과 같은 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이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우선 변제권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에게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당해세니 뭐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이니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배당 순위는 누구에게 주어져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는 말은 돈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은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이 되고요. 확정 일자부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요. 소멸이 안 되면 뭘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고,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위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고요. 확정 일자부 임차권은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뭐가 돼요? 결정된다까지입니다. 이게 경매 전배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게 되는데, 요거만 하고 문제를 푸시면 넘어가면 또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판례들 잔뜩 외워가서 나중에 틀리시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연습을 해보자고요. 지금 제가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릴 거냐면 총 4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4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우리 공인중개사 수준에서는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연습입니다. 첫 번째 사례. 자, 경매 들어갔어요. 경매가 들어간 물건에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1번에서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3번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 경매를 신청했나라고 봤더니 요 병이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가 신청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먼저 우리가 뭘 판단해야 되냐면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니까 갑 저당권 소멸하고 병 저당권 소멸합니다. 두 번째, 자, 용의권 을 전세권 소멸돼요? 안 돼요? 네, 소멸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세권과 같은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죠?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매를 신청한 병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갑하고 비교하는 거죠. 갑보다 뭘? 후순위에. 따라서 을 전세권도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죠. 소멸됐으니까 이제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는데, 문제는 셋 다 우선 변제권이 있고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갑이 1순위고 을이 2순위고 병이 3순위로서 배당을 받게 된다. 이거죠. 가장 쉬운 사례지만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사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해해 두셔야 될 사례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더니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3번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경매를 병이 신청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니까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겠죠. 갑 전세권 소멸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잖아요. 따라서 갑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당을 받는 1순위 누구죠? 을이 1순위죠. 2순위는 뭐죠? 병이죠. 다시 말하면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아요? 배당을 받고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뭘 받지 못합니까?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요 갑은 배당받지 못하니까 결국 그 돈을 누구한테 돈을 받게 돼요? 경락인으로부터 반환받게 되는 거죠. 왜 이것이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경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요 을의 전세권이 전세금이 1억, 갑의 전세권의 전세금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목적 부동산이 4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번과 같은 물건은 경락받기 위해서 4억 원을 다 써야 돼요. 왜냐하면 남는 게 없죠.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하니까요. 2번 같은 경우는 4억을 다 쓰면 안 돼요. 얼마만 써야 돼요? 3억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갑전세권은 뭐 되지 않고요.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으니까 얘는 1억 원을 안 받는다 그랬죠. 못 받는다 그랬죠. 그럼 1억 원을 누구한테 받아요? 경락인한테 돌려받을 거니까 경락받을 사람이라면 4억에서 갑에게 돌려줄 1억 원을 뭐죠? 빼고 기재해야 경락을 받고 손해보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개업자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니까 아주 시험 문제 잘 내는 거죠. 그죠? 다만 예외는 있어요. 갑이 임의로 배당을 받겠다라고 선택하면 배당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되니까 그때는 갑이 뭐죠? 소멸하게 되고 갑을 병의 순서로서 배당을 받는 예외는 있습니다.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게 아니라 높아심이에요. 자, 토지가 경매에 나왔는데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경매가 되면 일단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니까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는 거죠. 자, 을 지상권 소멸하나요? 소멸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뭐죠? 후순위니까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순위 어떻게 돼요? 갑이 1순위, 병이 2순위고 을에게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지 배당 순위가 주어지거든요. 이해되시죠? 지상권은요,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전세권 하면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지만 경매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는 특이한 권리다라고 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 지역권과 같은 일반적인 용익물권은요. 우선 변제권 뭐 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을에게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병이 받고 을이 만약에 받을 돈이 있다면 일반 채권자라서 안분 배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됐죠? 그다음 네 번째는 중요한데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아마 우리가 나중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할 때 다시 한번 다뤄야 되는데 자, 생각해보죠. 아파트가 있어요. 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주택이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아파트에 임대를 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당권의 설정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안심하고 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하게 됐고요. 이 사람은 이사 왔습니다. 인도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깜빡 잊고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확정일자 받아야지. 확정일자 받으려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설정했고
예를 들어서 갑의 주택 임차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병의 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깜짝 놀라서 갑이 부랴부랴 동사무소 가서 뭐까지 받았냐면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안 했더라도. 자, 이제 병이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기 때문에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갑의 주택 임차권 경매로 소멸돼요? 안 돼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누구하고 소멸 요구를 비교한다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소멸 요구를 비교합니다. 따라서 얘는 을 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갑의 주택 임차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됩니다. 이 사례는 반드시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합격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합격하시면 큰일 나요. 집안 들어먹을 수가 있어요. 이 사례가 이해가 안 되면. 그다음 이제 배당을 받는데, 자, 1순위가 누구냐면요, 을이에요. 2순위가 갑이 아니라 2순위가 뭐예요? 병이고 3순위가 뭐예요? 갑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저당권과 같은 등기된 권리는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되고요.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 결정이 되냐면 배당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갑은 실질적으로 받을 게 없겠죠. 왜냐하면 보증금 3억짜리 주택에 5억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건 뭐 받을 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난리 났죠. 그죠? 삼순이면.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갑이라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까지 이해되셔야 이게 뭐죠? 이 사례가 이해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갑은 저당권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면 됩니다. 만약에 갑이 500만 원을 갚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소멸이 되겠죠. 소멸이 되면 이제 이 목적물에 있는 최우선 순위 저당권은 뭐예요? 병으로 바뀌니까 병보다 먼저 주민등록을 했기 때문에 갑의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 받을 필요가 없지 3억 원 전액을 누구한테 돌려받으면 되죠? 경락인에게 돌려받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셔야 되겠죠? 이해 안 되면 뭐라고요? 합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합격하면 뭐죠? 큰일 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두셔야 경매에 관한 것이 다 끝나는 거죠. 경매를 공부할 때 이딴 짓 하지 마세요. 뭐 절차니 뭐 이런 거 민법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당해세니 뭐 근로대 3개월 징금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외워봐야 아무짝에 쓸모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이게 기억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된다면 시험 문제가 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이해 꼭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왔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요 앞으로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꼼꼼히 들으시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뭐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끝입니다. 이걸로 이제 뭐죠? 경매는 다 끝난 거예요. 저당권 할 때도 경매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316페이지 오시면 전세권의 소멸이 나오죠. 소멸 원인은 뭐 특별한 것이 없고 1번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입니다.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안 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 당하지는 않고요. 전세권자는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요.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은 뭐죠?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2번 전세권의 소멸 통고 기억나시죠? 전세권은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 있고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하게 되죠.
그다음 3번 목적 부동산의 멸실해가지고 교재는 전부 멸실을 일부 멸실해서 나눠놨죠. 교재가 그렇게 나눈 이유는 민법조문에서 그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나눠놨지만 수험적으로는 전부 일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자, 목적물이 일부든 전부든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그 멸실이 된 것에 대해서 둘로 나누면 됩니다. 전세권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는 경우와 또 전세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로 나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전세권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전세권자인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죠. 다만 요 멸실된 범위에서 전세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해지게 됩니다. 뭐가 없다면요? 고의 과실이 없다면. 그 다음에 전세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당연히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지느냐? 전세금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충당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제가 아파트의 전세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다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됐으니까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 건물이 제 가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된 거라면 저는 집주인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에서 그 책임액만큼 뭐 할 수 있는 거죠? 충당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모자르면 뭐예요? 더 청구하고 남는 게 있으면 돌려주면 되겠죠. 끝이죠. 그다음 우측에 4번 전세권의 포기 물론 가능한데 대표이제 풀어볼까요? 다음 중 전세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답은 뭐죠? 3번이죠. 왜요? 목적물이 매매가 돼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전세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죠. 오히려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답은 뭐죠? 3번이고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아주 이상하게 또 이런 것도 잘 틀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전세권 소멸의 효과에서 1번 동시이행이다. 무슨 말입니까? 전세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받고 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은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넘겨보시면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이 나와 있는데 일단 경매 청구권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집을 먼저 비워줘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뭐죠? 동시이행 관계니까 만약에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니까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경매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경매권이 있고 경매를 청구할 수 있지만 아주 이상하죠, 그죠? 먼저 집을 비워줘야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핵심 판례는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면 방 한 칸만 전세권이 있을 때 토지면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이 있을 때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경매를 청구하거나 강제 경매가 이루어져서 돈을 받을 때는 그 배당금에 대해서 일부 전세권자도 우선 변제권, 배당 순위가 주어지긴 하지만 일부 전세권자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박스 밑에 나와본 우선적 지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3번 전세권자의 원상회복 의무.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4번 부속시킨 물건이 있다면 그 부속물을 수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예외입니다.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가 거부하지 못하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5번 전세권은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될 물건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고요. 유익비 상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제입니다.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거가 현존한 경우 하나요 설정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설정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세권자는 목조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생 관리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다. X. 1번에 나와 있는 것은 결국 뭐죠?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답을 가르쳐주면서 지문으로 써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이 소멸됐을 때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라는 지문이니까 당연히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전세권자가 자유롭게 임대, 전전세할 수가 있지만 책임이 강화한다. 전전세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고요. 4번은 법정지상권이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건물에 대해 전세권 설정된 후 그 대지 소유권을 특별한 승계한다.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이기 때문에 4번도 먼저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전세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설정된 후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옛날 소유자에게는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담보물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